up to 8 tons, it's powerful enough to hit an enemy's underground bunker at a depth of 100 meters or more. 여기 한국의 괴물무기 현무5 공개 후 해외 군사 관계자가 이를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해외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군사 채널 PD로 일하고 있는 브렌단 콜비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 채널의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 동부가 화약고의 첫 촬영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조명, 음향, 카메라. 모든 게 완벽해야 했죠. 이번 시리즈는 평범한 군사 다큐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회의 주제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이었어요. 얼마 전 공개되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든 이 괴물 금무기였죠. 8톤이나 되는 초대형 탄두에 그 어떤 지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 거의 전술핵급에 맞먹는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이런 초강력 미사일이 동부가 정세를 어떻게 뒤흔들지 그 파장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역사적 순간을 조명하려 했죠. 인터뷰 대상자인 군사전략 전문가 마이클 오헬런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 주제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브렌단, 이번 주제는 정말 중요해요.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동부가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존재조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오헨런 박사를 보며 첫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작이었죠. 현무5가 몰고 올 파장, 그 이야기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헨런 박사와의 인터뷰가 시작되자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의 첫 마디부터 현무5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오헬런 박사가 말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8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고 그 파괴력은 거의 전술핵에 맞먹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가 얼마나 혁신적인 무기인지 실감했어요. 3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이었죠. 이는 현존하는 다른 어떤 재래식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의 최신형 벙커 버스터인 GBU-57 MOP는 약 60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요. 러시아의 강력한 FOAB도 지하 100m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램페이지 미사일도 뛰어난 관통력을 자랑하지만 100m 정도가 한계예요. 심지어 핵무기조차도 지하 200m 이상 들어가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현무5는 이 모든 무기들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어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니 이는 정말 혁명적인 발전이에요. 이제 전 세계 어떤 지하 벙커도 현무5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헨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가 얼마나 획기적인 무기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군사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 미사일의 존재만으로도 동북아의 군사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오헨런 박사가 덧붙였어요. 북한의 지하시설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핵심 시설과 지도부를 지하 깊숙이 숨겨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현무5의 등장으로 그들의 은신처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의 주요 군사시설 상당수가 지하에 있거든요. 현무5는 그런 시설들을 위협할 수 있는 첫 번째 재래식 무기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에겐 큰 충격일 거예요. 오헨런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방어적인 국가가 아니라 공세적 억제력을 갖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는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다시 쓰는 일이 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국인 한국의 이런 발전은 환영할 만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현무5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다음 인터뷰 대상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수 김 박사였죠. 그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현무5의 등장은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수 김 박사가 말문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핵심 시설과 지도부를 지하 깊숙이 숨겨 안전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안전망이 무너진 거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북한의 입장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방어 수단이 무력화된 상황이니까요. 북한은 지금 패닉 상태일 겁니다. 수 박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심지어 지도부 벙커까지 모두 위협받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적 열세를 넘어서 체제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취약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죠.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미사일 발사 횟수를 늘리는 등의 도발을 할 수 있어요.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강화시킬 테지만 북한 정권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죠. 수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반대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도 있어요. 현무5의 존재가 북한을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체제 보장을 대가로 핵 프로그램 축소나 동결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원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현무5는 북한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지하시설을 믿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벼랑 자체가 무너진 거나 다름없죠. 북한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요.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였고 북한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였던 거죠. 카메라가 꺼진 후 수 김 박사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브렌단,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현무5는 단순한 군사기술의 진보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다음 인터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 김 박사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현무5와 그 파급력으로 가득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영향,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한 미사일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스태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며 다음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정말 대단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음향 담당자인 제시카가 말했죠. 현무5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잠시 후 다음 순서인 중국 전문가 로버트 첸 교수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특히 중요했어요.
현무5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이 무기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핵심이었으니까요. 스튜디오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현무5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들의 군사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첸 교수를 맞이하며 이번 인터뷰가 우리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첸 교수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중국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첸 교수가 말했어요.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중국의 입장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군사 전략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궁금해졌어요. 중국의 많은 군사시설들, 특히 미사일 기지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첸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무5는 이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첫 번째 재래식 무기예요. 게다가 사거리를 고려하면 중국 동부 해안의 주요 도시들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군사적인 것을 넘어선 전략적 균형의 변화입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큰 충격일 거예요.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도전받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첸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점은 중국이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다는 거예요. 특히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요. 그런데 현무5의 등장으로 이 자신감에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기술력과 산업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중국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잠재적인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게 됐죠. 이는 경제적 외교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첸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는 셈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둘러싼 포위망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첸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가 가져올 변화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군사력 증강을 넘어 지역 전체의 역학관계를 바꾸는 사건이었던 거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체적인 방어체계를 강화하거나 유사한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첸 교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선 중국은 자국의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려 할 겁니다. 더 깊은 곳에 시설을 만들거나 새로운 방어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현무5에 대항할 수 있는 유사한 무기 개발에 나설 겁니다. 이미 중국은 높은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무5의 성능을 뛰어넘는 무기를 만들어내려 할 거예요. 이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첸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외교적 측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을 압박하려 들 수도 있어요. 경제적 제재를 암시하거나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죠.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한국을 견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중국의 대응이 과도해질 경우 한국과 미국은 더욱 결속할 것이고 이는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이런 긴장이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첸 교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모든 관련국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의 영향력이 북한을 넘어 중국 그리고 동북아 전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가 지역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던 거죠. 카메라가 꺼진 후 첸 교수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브렌단,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는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첸 교수의 분석은 현무5가 가져올 변화의 규모와 복잡성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복도에서 제작팀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첸 교수의 인터뷰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의 리서치 담당자인 에밀리가 말했죠. 현무5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저도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 이야기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다음 인터뷰를 위해 질문 목록을 검토하면서 머릿속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북한의 반응, 중국의 우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미사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스태프들과 함께 다음 인터뷰를 위한 세팅을 점검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무5의 존재가 동북아에 미칠 영향만큼이나 우리의 이 다큐멘터리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일본 전문가와의 인터뷰네요. 제 어시스턴트인 마이크가 일정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현무5가 일본에 미칠 영향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일본의 반응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줄 거예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모여 전체 그림을 완성하겠죠. 다음 인터뷰를 앞두고 현무5가 가져올 변화의 전모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전문가 나오미 타카하시 교수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현무5가 일본에 미칠 영향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일본 방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타카하시 교수가 말문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그다지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타카하시 교수가 계속했어요.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환영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 국가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이 딜레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여러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일본의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현무5와 같은 강력한 무기는 지역 내 잠재적 위협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현무5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언젠가 일본을 향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요.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해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평화 정책을 고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죠. 타카하시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가 가져올 변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더 넓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자체 방어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가 덧붙였어요. 특히 일본 헌법 재구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재구조는 일본의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 이 조항의 해석이나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겁니다. 현재 일본은 이지스 아슈어 배치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자체 공격용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만 현무5와 같은 무기의 등장으로 이런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넘어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변화가 아닌 지역 전체의 안보 구도를 재편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다음은 러시아 전문가 알렉세이 볼코프 박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현무5가 러시아에 미칠 영향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볼코프 박사가 도착하자 그의 표정에서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러시아의 극동 전략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볼코프 박사가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이 무기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지역 동학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이 상황을 전략적 관망의 자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볼코프 박사가 계속했어요.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 무기가 영내 세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의 이익에 어떻게 작용할지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는 현무5가 중국과 북한의 대응을 어떻게 유발할지 주시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의 반응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 정책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볼코프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의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예를 들어 영내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죠.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의 등장이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복잡한 외교 게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볼코프 박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볼코프 박사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무5의 영향력이 예상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만 안보 전문가인 리안 첸 교수와의 인터뷰 차례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첸 교수의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의 시각에서 현무5의 등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첸 교수가 말했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로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대만의 복잡한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첸 교수가 계속했어요. 현무5로 인해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이는 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대응을 촉발해 지역 전체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도 염려됩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첸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가 가져올 변화가
대만 해협이 미묘한 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현무5와 같은 첨단 무기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첸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마지막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전략 분석관 출신인 제임스 하퍼 박사를 모셨습니다. 그는 현무5가 세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퍼 박사는 차분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진화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분석은 지금까지의 인터뷰들을 종합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에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영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퍼 박사는 이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무5와 같은 첨단 무기의 등장은 전통적인 억지 이론을 제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죠.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이 현무5와 같은 핵무기급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퍼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현무5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죠. 핵무기 개발이 국제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은 이에 필적할 만한 재래식 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둘째,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한국은 자체적인 억지력을 갖추고자 했고, 이는 현무5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무5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량과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방위산업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가 단순한 군사적 도구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비전과 기술력의 결정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촬영을 마무리하며 현무5를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 무기의 등장은 단순한 군사력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한국은 단순한 영내 국가를 넘어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며 이런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 전달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60번째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참모들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거듭 암시해왔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던 트럼프의 등장이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공정한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해야 하나?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돈을 내지 않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실제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 4만 2천 명으로 계속 틀리가 말한다거나 한국이 매년 1조 원 넘게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도 쏟아내고 있죠. 트럼프가 선봉에 서서 한국의 현재 분담금의 5배 많은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내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미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전 세계가 이 이슈로 아주 뜨거워졌는데요. 그의 주장은 이미 대학교 특강연 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명문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전 국방부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한국의 핵무기 주장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강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미국인 학생입니다. 매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되고 있어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크답니다. 언제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수자에게 배우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 대학교에서 특별한 때 외부인 초청 강연이 있는 날이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누구보다 가장 먼저 신청에 참여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저 유명해져서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정말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매번 수업 전 읽어가야 할 읽기 자료가 정말 많은데 최고 100페이지에서 많은 경우 200페이지에 달하는 읽기 자료를 읽어가야 하죠. 그래서 수업 시간은 매우 활발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이며 친구처럼 이야기하죠.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중간 언제나 손을 들어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교수가 수업에서 한 내용을 다루고 넘어갈 때마다 지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매번 물어보면 언제나 질문은 최소한 10개 이상 나오는 활발한 수업이죠. 평소에도 세계 군사력과 군사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지금 국가안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국방부 전력개발을 담당했던 분이 연사로 출연해 강연을 한다고 해 기대가 컸어요. 다른 강의라면 관련 서적을 도서관에서 찾아보지만 최근에 이슈되는 차기 대선 후보와 군사에 관련된 것이라 최근 몇 년간의 뉴스 자료를 찾아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특강연이지만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듣는 강의는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트럼프가 주장했던 기사와 그가 당선될 시 세계 군사 변화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다방면으로 찾아보았죠. 그의 강연은 학교 내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들에게도 단연 이슈였어요. 강의장 안에는 남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미국인들보다는 아시아계 유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나 이론적인 것이 아닌 차기 대선 후보에 따라 아시아의 군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은 평소와 다르게 표정 또한 진지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수업일이 되었고 강의 첫 시작부터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업이 시작되었죠. 교수님은 미국 안보 전략의 중요한 핵심은 당연히 중국과 아시아며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성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섰고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고 미국은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벌을 마주했다고 하였죠. 현재 미국은 출구가 없이 칼날 위에 선 상황이며 모든 것을 혼자 선하게 만들 힘이 없고 이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만은 물론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잃었고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지도 불확실하다는 말을 하였죠. 수년 동안 북한에 경제 제재를 해왔지만 결국엔 비핵화에 실패했고 효과가 없었다고 본다고 했어요. 이는 중국에도 마찬가지며 중국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전력이 필요하며 미국이 패한다면 중국은 물론 북한도 더 나은 위치에서 침략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무서운 말을 하였죠. 그러자 한 한국인 학생이 약간의 걱정과 두려운 목소리로 트럼프가 당선될 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트럼프의 당선은 한반도에 큰 파장을 미칠 거라고도 하였죠. 미국 대선은 11월이고 트럼프의 재집권도 실현 가능한 미래라고 언급하였어요. 트럼프의 입장은 경제력이 충분한 동맹국이 자국 방위 비용을 미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해왔고 그의 주장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였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재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선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질 수 있고 더불어 한국 내에서
핵 억지력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도 했죠. 트럼프는 과거에도 북한과 직접 협상을 했었으며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되면 그는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고 북한의 핵보유국화로 한국에서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하였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도 축소되며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할 때마다 청구서를 요구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이 이루어지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한 말은 강의실 안의 분위기를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자체 핵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이 미국의 동해 또는 무기나에 자체 핵무장과 남북 핵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러자 한국인 학생은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며 2023년에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순식간에 휴지장으로 전락하고 한국 사회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게 될 텐데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교수님은 동맹은 비즈니스입니다. 트럼프의 말처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죠. 이건 현실이며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이러한 관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죠. 이러한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대한민국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한국이 핵보유 시에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학생이 한국의 핵보유 가능성 이야기를 듣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이 핵보유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따지기 시작했죠.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한국은 1975년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였고 이 조약은 비핵무기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게 되면 이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핵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국제적 신용도와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는 주변 국가들과의 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고 특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기술면에서 한참 뒤처질 텐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독자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하였죠. 그러자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합니다. 영국, 프랑스의 핵은 나토 전체의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습니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우선 현재 기술적 장애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적 장애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제한을 받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먼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잠재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후 NPT 탈퇴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 핵 개발에 들어갔다 가정하면 1, 2년 안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고 다시 2년 정도 뒤에는 본격적인 양산과 기술 고도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과거에 핵 개발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추진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 미중앙정보부 분석관 출신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아주 이 부분을 흥미롭게 봤었어요. 좀 길지만 한국의 핵 개발 기록에 대해 들어보시겠어요? 한국의 핵 개발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전 1970년대가 시작되던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전 세계에 천명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였는데 아시아에서 생기는 내전과 침략은 핵위협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닉슨 정부는 대탕트를 주도하며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만나서 그 유명한 핑퐁 외교를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행보로 박정희 정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강대국 간의 평화를 위해 약소국의 평화는 기꺼이 희생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특히 박정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 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자 박정희 정부는 현재 남한군에 낙후된 무기와 장비만을 가지고는 북한과 소련, 중국 공산군으로부터 자주국방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어요. 이것이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핵개발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1972년 비밀리에 프랑스 정부와 접촉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핵보유 국가였고 미국 중심의 나토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 영국과는 달리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시큰둥하였죠. 프랑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처리 시설의 장비와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년 20kg 상당의 핵분열성 플루토늄을 제조할 수 있게 되고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핵과 맞먹는 핵폭탄 2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1974년 1세계도 아니고 2세계도 아닌 3세계 개발도상국이던 인도에서 핵실험에 성공했어요. 3세계이던 국가에서조차 핵을 보유하게 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핵 확산 저지에 거의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었어요. 미 정부는 핵무기 개발 관련 자재의 세계 유통 흐름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런 대부분 자재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죠. 1974년 11월 주한대사관은 본국에 급히 타전했어요. 대한민국이 핵개발 계획의 제1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10년 이내에 제한적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로 인해 주변 국가의 심각한 정치적 파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남한의 핵개발이 자칫 동북아의 핵확산의 시발점이 되고도 남았기 때문에 크게 당황했어요. 당시 미국 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이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남한의 핵무기 보유는 특히 일본과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안보 정책을 불신하고 동시에 동북아에서 군사적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박정희의 영원히 반영되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헨리 키신저는 남한 핵개발과 핵무기 운반 체제 능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월남전 이후 세계적으로 떨어진 미국의 신용도와 연관하여 한미 관계를 훼손치 않고 핵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임무였죠. 1975년 6월 박정희는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과의 인터뷰에서 남한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이미 보유했지만 계획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덧붙여 미국의 해고산이 철수된다면 한국은 핵개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죠. 한국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스나이더 대사는 한미 관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 외무장관, 최종적으로 비서실장의 순서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어요. 여기서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는 언급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최대한 간접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들여오면 미국은 달갑지 않다는 식의 전달문이었어요. 스나이더 대사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 프랑스 대사였던 피에르 랑디와 만나서 미국은 프랑스가 한국이 플루토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간접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사는 남한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린 재처리 시설과 핵기술 전달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었죠. 1975년 8월 미 국방장관이던 제임스 슐레진저는 한국에 방문했고 슐레진저는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할 경우 한미 관계가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런 경고는 미국이 남한 핵개발을 이미 알고 있음을 말하지 않은 간접적 경고였지만 슐레진저의 회고에 따르면 박정희는 이미 미국이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챘음을 아는 듯 했다고 수뢰했다죠. 스나이더 대사의 후임으로 필립 하비브가 오게 되고 그는 한병춘 주미 대사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필립은 한병춘에게 프랑스 재처리 시설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한병춘은 이는 국가적 신의에 관한 문제이므로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죠.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와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회유책을 꺼내들었어요. 만약 이러한 당근을 받지 않는다면 의회의 도움을 얻어 한국을 제대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어요.
말하자면 남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한미 관계가 전면적인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노골적인 위협이었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프랑스 재처리 플랜트에 대한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남한 정부는 미국의 각종 최신 기술과 금융 지원을 포기할 각오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제임스 슐레진저의 후임으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도널드 럼즈펠드는 1976년 5월 남한의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모든 한미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했죠. 미국의 직접적인 경고에 결국 박정희는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하였어요. 스나이더는 국가안보보좌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에게 박정희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국가의 자주성을 이룩하고자 하는 박정희의 열망과 의지가 미국과 한국의 장래 관계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죠. 혹시라도 훗날 또 박정희의 계획이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남한에게 핵 개발을 결코 하지 말라 거론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박정희는 반강제적으로 프랑스제 재처리 플랜트와 훗날 구입할 예정이었던 캐나다제 신형 중수로 계약을 취소했고, 그럼에도 핵무기 확보에 대한 의지는 버리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팀을 해산시키기는커녕 한국핵연료개발공사라는 새로운 기구로 흡수시킨 후 발전용 원자로에서 사용할 핵연료봉을 제조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어요. 또한 박정희는 다시 1978년 프랑스와 재처리 시설에 관한 협의를 재개했죠.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은 프랑스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담판을 직기로 결정했죠. 이처럼 미국 정부의 집요한 방해에도 남한 핵개발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전임 공보비서관을 지낸 선유련은 1979년 1월에 박정희가 1981년 상반기까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강 보안사령관도 이런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자신에게 핵무기 개발 95%가 완료됐으며 1981년 상반기부터 핵무기 생산이 된다고 말했다고 하죠. 사실 그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박정희가 김재규로부터 암살당하면서 의미가 없어졌고, 박정희 암살 이후 전두환이 한국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전두환은 핵연료 개발 공사를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바꾸고 핵개발에 참여한 조직과 인물들은 일시적으로 전원 와해시켰어요. 새로 권력을 잡은 군부 독재자답게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보여주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박정희의 핵개발로 냉각되던 한미관계가 80년대 초반 소련과의 냉전 격화와 맞물려 정치 군사적으로 한미관계가 상당히 회복되기 시작했죠. 레이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4만 3천 명 수준으로 증원시켰고, 당시 최신 F-16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군 현대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포함하여 전두환의 정권에 대한 보답을 보여줬었죠. 박정희 정부의 무리한 핵개발로 인해 동북아의 심각한 안보 상황을 초래할 뻔하였으나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마음만 먹으면 즉시 핵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에 입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지금은 더욱더 기술적인 발전을 해서 북한이 그토록 힘들여 개발해온 핵을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죠. 핵무기 하나 개발 비용은 1, 2조 원, 기간은 월성 중수로 수조의 폐연료봉 플루토늄 재처리에 3개월, 기폭장치 제조에 2개월, 플루토늄탄 완성에 1개월로 다 합쳐 6개월이면 충분하며, 월성 원전 폐연료봉에선 핵무기 4,330개 분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개발 기술을 가진 국가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마당에 한국이 핵무장을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죠. 교수님의 근거 있는 말씀으로 중국 학생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한국 학생은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평소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일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그들에게 막말을 들으면서도 평화경제만 이야기하는 정부를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교수님께 고마워했어요. 교수님은 우크라이나의 자발적인 핵폐기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국내에선 반대가 있었고, 특히 의회와 군부에서는 핵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걱정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총체적인 체제 불안정과 기술적 취약성, 재정적 취약성 등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핵 폐기를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였죠.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했던 일에 후회를 내비쳤다고 하였어요.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했고 그것이 러시아의 팽창주의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강의 말미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주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여운이 굉장히 크게 남았고 리더들의 결정에 따라 자손들에게 어떤 미래를 주게 되는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핵무기 소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